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작은 울음소리. 한겨울밤 손전등을 비추자 두 명의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오늘 하루만 자도 돼요? 5살 쌍둥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처투성이 작은 손, 얼어붙은 입술,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지역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그날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 용인.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섰어요. 운전석에는 30대 후반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박민준,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민주는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어요. 가방을 챙겨 차에서 내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민주는 차 트렁크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주차장 구석, 기둥 뒤편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두 명의 작은 아이가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죠. 얇은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만 입고 있었어요. 한겨울인데 외투도 없었습니다. 손은 추위에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형 뒤에 숨으며 울먹였어요. 추워요, 형아. 민주는 재킷을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에는 멍자국, 팔에는 긁힌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형이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래서 보러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 고모 집에서 살아요. 근데 오늘 고모가 때려서 나왔어요. 동생이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봐. 아저씨 집으로 가자. 정말요? 쫓아내지 않으세요? 절대 안 쫓아내. 약속할게. 민주는 두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형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박민준이야. 너희는? 저는 이준서고요. 이 애는 제 동생 이준호예요. 10층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불을 켜자 아이들의 상태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준서의 팔에는 시퍼런 멍, 준호의 목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어요. 민주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 아이들의 손과 발을 씻겨줬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배고프지? 두 아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식탁에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건넸어요. 그런데 준서가 움찔했습니다. 여기선 뭐든지 해도 괜찮아. 두 아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봐 서두르는 것처럼요. 민주는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제대로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침실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준서와 준호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로 죽을 끓였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 소화가 잘 되는 걸로요. 계란도 삶고 우유도 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돌아보니 준서와 준호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어났구나. 세수하고 와. 밥 거의 다 됐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씻고 나온 두 아이의 모습이 햇빛 아래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젯밤보다 상처가 더 뚜렷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들 앞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준서와 준호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조금은 편안해 보였죠. 민주는 아이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물어봐야 할 게 많았습니다. 준서야. 네. 어제 엄마 아빠 보러 간다고 했지?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산소가 있어요. 거기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준호가 곁에서 형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었니?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로 갔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밥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때려요. 민준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쥐어졌습니다. 많이 때렸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 대신 준서가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어젯밤 본 것보다 더 많은 멍 자국이 보였어요. 새로 생긴 것도 있었고 노랗게 변한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팔도 마찬가지였죠. 밥을 안 주면 쓰레기통 뒤져서 먹었어요. 준서의 말에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5살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졌다니요. 집안일도 시켰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 하면 또 때렸어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됐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집엔 다시 안 보낼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응. 절대로.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아저씨도 우리 싫으면 버려요? 그 말이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버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그래. 약속할게. 민주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준서와 준호는 작은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은 이제 조금 따뜻해졌어요. 우리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있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부부와 아기였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예요. 고모가 찢으려고 했는데 형이 숨겼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준서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형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엄마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하늘에서 지금도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민주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아이들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번호를 찾았죠. 아동보호기관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민주는 준서와 준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견한 것, 아이들 몸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고모의 학대 정황까지요. 전화 너머로 담당자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서, 이준호 맞죠? 그 아이들 신고가 이미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왜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고모 측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고 아이들도 무서워서 제대로 증언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아이들은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이들의 보호자는 아직 고모예요. 임의로 데리고 계시면 유괴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학대 증거를 모으고 법원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혼자 사세요?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응, 혼자 살아. 왜 혼자 사세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 비명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차가운 선고. 아내와 7살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던 그날이요. 아저씨도 가족이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갔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커졌어요. 우리랑 같네요. 준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구나.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회사는 성공했지만 집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너희를 만났어. 민준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외로웠겠어요. 준호가 작은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서도 다가와 민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 줄게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성훈,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성훈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민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아이들 몸에 있는 상처를 의료 기록으로 남기고 학대 정황을 문서화해야 해.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병원 데리고 가. 내가 소아과 전문의한테 연락해 줄게. 그리고 사진도 찍어둬. 알았어. 고마워. 민주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오늘 병원 가야 해.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요? 병원 무서워요. 준호가 형 뒤로 숨었습니다. 아니야. 아프지 않아. 그냥 선생님이 너희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야.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그제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병원으로 갔어요. 김 변호사가 연결해준 소아과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 의사였어요. 안녕. 나는 박선영 선생님이야. 아프지 않게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들을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어요. 박 의사는 아이들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팔에 멍, 등에 상처, 손바닥에 굳은 살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박 의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예요. 그리고 이 멍 자국들은 명백히 반복적인 학대의 증거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진단서 작성하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안전한 거예요? 민주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안전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날 밤 민주는 김 변호사에게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모네 집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준서와 준호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큰 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구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와 화려한 조명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점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정말 귀여워요. 아이들은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드는 옷 골라봐. 민준이 말했지만 준서와 준호는 선뜻 옷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장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어요. 민준이 먼저 따뜻한 패딩을 골라 보여줬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었어요. 이거 어때? 예뻐요.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입어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선 두 아이는 신기한 듯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점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울 속 자신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민주는 패딩뿐만 아니라 내복, 바지, 양말까지 여러 벌 샀습니다. 신발도 새로 골랐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쇼핑백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매장을 나서는데 장난감 코너가 보였어요.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된 로봇과 자동차를 보며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도 형을 따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장난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아이들이 보고 있던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멋지다. 하나씩 가질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너희 거야. 민주는 똑같은 로봇 2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은 로봇을 받아들고 꼭 안았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가로 갔어요. 뭐 먹고 싶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은 돈가스 전문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돈가스가 아이들 앞에 놓였어요. 준호가 냄새를 맡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먹어. 아이들은 포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훨씬 여유롭게 먹었어요. 소스를 찍어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이었던 거예요. 따뜻한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새 장난감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준서와 준호는 로봇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리요. 그날 밤 민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꺼내보는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내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7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2013년 여름이었어요. 빗길을 달리던 차에 트럭이 미끄러져 들이받았습니다. 아내 한지우와 아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민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파에 앉아 아들이 놀던 거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들만 없었습니다. 3년 전 민주는 서울 집을 팔고 용인으로 왔어요. 추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새 집에서도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출근하고 야근하고 돌아오는 기계적인 삶.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주차장에서 준서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떨고 있는 두 아이를 안았을 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생긴 겁니다.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민재야.
아빠가 이제 다시 살아볼게. 너희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들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민준 씨, 이웃 증언 확보했어. 아이들 울음소리 매일 들렸다고 해. 좋아. 더 있어? CCTV 영상도 구했어. 아이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장면이 찍혔어.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 부부 조사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입양한 것 같아. 실제로 양육비는 거의 안 썼어. 그럼 사기죄도 추가할 수 있겠네. 그렇지. 준비는 다 됐어. 이제 고소장 접수하면 돼. 고마워, 성훈아. 전화를 끄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앞에 차를 세운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어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어요. 30대 중반 여자와 3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준서와 준호도 차 소리를 들었는지 창가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밖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로봇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고모랑 고모부예요. 두 아이는 민준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민준은 아이들을 뒤로 보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화장이 짙었고 남자는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준서, 이준호 고모입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죠. 뒤에서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준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아이들 쪽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애들아, 고모부 왔다. 집에 가자. 민준이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긴요? 우리 애들 데리러 왔죠. 걱정 많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어요. 아이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유괴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우리가 법적 보호자라고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겨울에 주차장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구조했을 뿐이에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조요? 웃기시네. 애들이 말 안 듣고 집 나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걱정요? 그래서 아이들 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겁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애들이 넘어져서 그런 거지. 민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남자가 민준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비켜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뒤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준서도 동생을 껴안으며 떨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소파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그만 떼쓰고 나와. 고모 왔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여자 앞을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유괴범으로 신고할 겁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억지 미소를 다시 지으며 말했죠. 아, 그러실 거 없어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본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뒤에서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준호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돌봐줘서 그나마 애들이 잘 지내는 거예요. 친부모 돌아가시고 갈 데도 없었는데. 민주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겁니까? 밥도 제대로 안 준 겁니까?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의료 진단서는 뭡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은요? 5살 아이 손에 있을 리 없는 것들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애 키워본 적 있어요?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리고는 민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보아하니 형편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양육권을 넘겨드릴 수도 있어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억 주시면 양육권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키운 비용도 있고 우리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사고 판다고요? 여자가 거들었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래죠. 당신도 애들 원하고 우리도 보상받고 윈윈 아닙니까? 민준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럼 애들 데리고 갑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유괴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여자가 냉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사업가가 가난한 아이들 유괴했다고요? 당신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민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죠.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데리러 올 겁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여자가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준서야, 준호야. 곧 집에 갈 거야. 잘 있어. 그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아이들이 소파 뒤에서 나왔어요. 두 아이는 민준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민주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민준은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훈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무슨 일인데? 저 인간들 끝까지 가보게 해줘.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거야. 알았어.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황을 들었어. 증거부터 확보하자.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료 기록은 이미 있어. 둘째, 어제 대화 내용. 50억 요구한 것 녹음은 안 했지만 증언은 가능해. 명백한 공갈이야. 다른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입양 과정 조사 완료. 저 부부가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입양한 거 맞아. 실제 양육비는 거의 안 썼어. 사기죄 추가 가능해. 넷째, 이웃 증언과 CCTV. 아이들 울음소리 매일 들렸고 쓰레기통 뒤지는 영상도 확보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 오늘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할게. 아동학대, 공갈, 사기 혐의로. 고마워. 며칠 후 경찰이 고모 부부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갇혀있던 창고가 발견됐어요. 막대기와 채찍도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민주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고모 부부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아동학대,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어요. 의료진단서, 사진, 이웃 증언, CCTV 영상까지. 피의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동을 입양했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새 보호자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명백한 공갈 행위입니다. 판사가 고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남자가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저희는 그저 훈육했을 뿐입니다. 남자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5살 아이에게 집안일 시키고 밥 굶기고 창고에 가둔 것이 훈육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고모 부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민주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됐고 고모 부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아동학대와 공갈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민주는 이제 정식으로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김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몇 주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달 후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 씨,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주에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준호야. 이리 와봐. 두 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니 얼굴에 살이 올랐어요. 다음 주에 법원 가야 해. 왜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날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판사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는 박준서, 박준호가 돼. 준호가 민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와, 저 너무 좋아요. 준서도 따라 안겼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진짜 가족이 돼. 일주일 후 드디어 가정법원에 갈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혔어요. 준서는 파란색 정장을, 준호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하지만 민주는 긴장됐습니다. 호명이 들렸습니다. 박민준 씨, 입장하세요. 세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판사였어요. 앉으세요.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준서야, 이분이 내 아빠가 되는 걸 정말 원하니?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준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때리지도 않아요. 저는 아빠랑 평생 살고 싶어요. 판사가 미소 지으며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떠니? 준호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는 저희가 울면 안아주고 왜 우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멋진 방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요. 판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민준 씨, 이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 씨의 이준서, 이준호 양에 대한 입양을 허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두 아이는 박준서, 박준호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울먹이며 민준에게 안겼어요. 아빠,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민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법원을 나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날 오후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민준의 아내와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민재야. 아빠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제 살아볼게. 너희가 보내준 선물이야. 이 아이들 잘 키울게. 준서와 준호도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형,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준서랑 준호예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아빠 잘 보살펴 드릴게요. 준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주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주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와 아들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도 돼요? 민주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응, 우리는 이미 행복해. 그날 밤 민주는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이 됐다고요. 박민준과 박준서, 박준호.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